부하들의 존경을 받는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 행군 도중에 어떤 조폭 집단에 의해 성희롱과 뺨을 툭툭 맞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아직 제 세상을 놓지 않으려는 듯 대지 위를 짙은 먹물처럼 뒤덮고 있었다. 동이 트려면 1시간은 좋게 더 기다려야 할 시각.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를 마주한 최전방 감시초소의 젊은 병사는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 소리 없는 어둠 저편 희미한 달빛 아래 일렁이는 것은 갈대밭인가 혹은 죽음의 그림자인가. 20해 남짓 살아온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고독과 공포가 그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다.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어둠을 가르며 푸드덕 날갯짓하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곳. 이곳에서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고 오직 조국이라는 거대하고 막연한 단어만이 부유했다. 그는 허리춤에 수통을 꺼내 얼음물 같은 한 모금을 겨우 넘겼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웃던 어느 여름밤의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쓰러졌다. 이 끝 모를 경계의 시간이 끝나면 과연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새벽에 냉기는 살갗을 파고드는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라 한 청춘의 실존을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과도 같았다. 이 거대한 분단 현실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젊음은 그렇게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대한민국의 새벽을 지켜내고 있었다. 한지영 소장이 탑승한 지휘 차량은 새벽의 푸른 어스름을 가르며 연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녀가 20년 넘게 보아온 익숙한 군사 지역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황량하고 스산하게 느껴졌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전투사단 여성 사단장. 세상은 그녀의 새로운 직책에 찬사와 기대를 보냈으나 정작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연천과 태풍부대는 영광스러운 부임지이기 이전에 10수년 전 뼈에 새긴 통안의 기억을 소환하는 장소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마치 어제의 일처럼 그날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 갓 25을 넘겼던 유난히 웃음이 해맑았던 박하사의 영정사진. 그리고 그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도 끝내 눈물을 보이지 못했던 자신의 젊은 날. 장례식이 끝나고 당시 부대장이었던 대대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한 중대장,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군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는 거야. 사내놈 하나가 계집애처럼 빈 문제로 목을 매. 부대 사기 떨어지게 쯧쯧. 얼른 잊고 부대 관리나 잘해. 그 순간 한지영은 주먹을 깨물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과 분노를 삼키기 위해 아랫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한 젊음이 쓰러져갔다. 한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할 아들을 잃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고작 부대 사기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 군복의 명예란 무엇인가? 이 맹목적인 거대 조직 속에서 한 개인의 존엄은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그녀는 그날 박하사의 영정 앞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다. 다시는 내 부하를, 내 사람을 이 차가운 조직의 논리와 부대 밖의 탐욕 앞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져 이 부조리한 현실을 내 손으로 바꾸겠다고. 그녀가 태풍부대 사단장으로 돌아온 것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녀에게 이번 부임은 출세가 아니라 오래된 전쟁의 시작이었다. 차량이 마침내 부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무적 태풍이라는 글자가 오늘따라 처연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군모를 고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표정 아래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단장실은 전임자의 취향을 보여주듯 과시적인 상패와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영은 그 모든 것을 둘러볼 생각도 없이 창가에 서서 막막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오상근 원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이 부대와 함께 겪어온 세월의 나이테였고 그의 투박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그가 홀로 싸워온 고독한 전쟁의 기록이었다.
사단장님, 부임 첫날부터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오원사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닦은 무쇠처럼 단단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우리 부대 병사들이 부대 밖에서 당한 피해 사례들입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담겨 있는 상처의 기록입니다. 그는 서류철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얼마 전 무사 귀환한 탈영병 최 병장의 사진과 사연이 적혀 있었다. 최 병장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착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돈이 급했고 황만식이라는 자가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으로 시작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차마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저희가 겨우 찾아냈습니다. 아이는 찾았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원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돋아났다. 전임 사단장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니 민군 유대 강화니 하는 헛소리를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방관하셨습니다. 황만식이 명절마다 들고 오는 비싼 양주와 상품권에 눈이 멀었던 것이지요. 저희 같은 늙은 부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이들 주머니에 몰래 돈 몇 푼 찔러주고 혼자 끙끙 앓는 녀석들 등을 두드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이 부대는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노병의 탄식은 절절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부대의 허리를 바치고 있는 수많은 부사관들의 응어리진 절규였다. 한지영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오원사의 눈에서 깊은 신뢰와 함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오원사, 그동안 혼자서 힘들었겠군.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닐세. 원사는 부대의 어머니가 되어주게. 아픈 아이들을 보듬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게 직접 전달해주게. 나는 아버지가 되어 내 자식들을 해치는 늑대들을 사냥할 테니. 그녀는 오원사가 가져온 서류철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녀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약속의 증표였다. 오원사는 처음으로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음을 예감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한지영이라는 강풍을 만나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지영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최민지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선배 한지영의 강연을 듣고 군인의 길을 결심했다. 그녀에게 한지영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최 대위는 수석으로 임관했을 만큼 명석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다. 한지영이 그녀를 직속 부관으로 선택한 이유였다. 최 대위, 오늘 저녁 사복으로 갈아입고 연천 시내에 다녀오게. 임무를 주시겠습니까? 임무라기보다는 정찰에 가깝다. 황만식이 운영하는 업소 주변을 둘러보고 그곳을 드나드는 병사들이 있는지,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오게. 절대 신분을 노출하거나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말고 그저 보고 듣기만 하게. 그날 저녁 최민지 대위는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연천 시내로 향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골목은 낮의 한적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황제 홀덤펍 앞에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질비했고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최 대위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그곳을 주시했다. 시간이 흐르자 어깨를 움츠린 채 주위를 살피며 가게 안으로 사라지는 젊은이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누가 봐도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보다 불안과 초조함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최 대위는 근처의 한 PC방에도 들렀다. 그곳에서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광고가 보란듯이 화면을 도배하고 있었다. 저녁 축하금 당일 지급, 군인 신분, 무담보 즉시 대출. 달콤한 유혹의 말들 뒤에는 한 청춘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는 탐욕의 덫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그곳을 이용하는 병사들의 대화를 조용히 녹취했다. 야, 나 지난주에 50 빌렸는데 이자가 벌써 20이 넘었어.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냐? 어쩌겠냐? 당장 급한데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막을 수 있겠지. 부대로 복귀한 최민지 대위는 자신이 보고 듣고 기록한 모든 것을 한지영에게 보고했다. 사단장님,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거대한 거미줄이 부대 전체를 옥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영은 보고를 받으며 말없이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거미줄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미를 잡는 것이다. 최 대위, 오늘부터 황만식의 뒤를 캐게. 그의 약점을, 그의 영린을 찾아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놈도 비명을 지르며 본 모습을 드러낼 테니. 최민지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끝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영이라는 태풍의 가장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 어둠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천 시내의 밤을 집어삼킨 황제 홀덤퍼.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황만식의 사무실은 그의 허세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번쩍이는 황금색 몰딩과 출처 불명의 서양화, 악에 가까운 대리석 책상은 그의 졸부 근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천박한 공간의 주인은 지금 왕자가 아닌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연거푸 독한 담배를 빨아들였다. 방 안에는 그의 초조한 만큼이나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다. 그때 저주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백상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겨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칼날 같은 냉기가 서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황 사장, 요즘 연천 공기가 많이 쌀쌀한가 봐.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어들어가실까? 아, 아닙니다, 형님. 별일 없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황만식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목소리를 냈다. 별일이 없어야지. 그런데 말이야, 내 귀에 들리는 소식은 별일투성이네. 새로운 사단장 하나 때문에 가게가 파리만 날린다며? 그 동네 왕은 우리 황 사장이 아니었나? 언제부터 군복 입은 계집의 눈치를 보면서 장사했어? 백상어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가득했다. 그게 형님, 이번에 온 여자가 보통 독한 년이 아닙니다. 부대 애들 목을 꽉 쥐고 밖으로 내보내질 않으니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시간? 백상어가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황만식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황 사장, 내 딸내미가 벌써 중학생이라며? 이름이 수진이라던가. 공부도 곧잘 하고 아주 예쁘다던데. 아빠 없이 크면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안 그런가? 내가 이번 주말에 학교 앞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들고 한번 찾아가 볼까 싶은데. 그것은 명백한 협박, 그의 가장 약한 곳을 후벼 파는 잔인한 경고였다. 황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다음 주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속한 돈만 들겠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황 사장이지. 내가 믿는 거 알지? 그럼 수고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황만식은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무거운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잿더리가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분노와 공포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의 딸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빠, 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무슨 일이야? 딸의 얼굴을 보자 황만식은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했다. 수진은 시험지 한 장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딸아이는 칭찬을 기대하는 해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황만식의 머릿속은 온통 백상어의 협박과 돈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건성으로 시험지를 흘끗 보더니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딸에게 툭 던져주었다.
잘했네, 잘했어. 이걸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사고 그래. 수진의 얼굴에 스쳤던 환한 빛이 순간 사라졌다. 아이의 표정에 실망감이 어리는 것을 보았지만 황만식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다. 칭찬도 애정도 관심도 이 두툼한 돈뭉치로 대신할 수 있다고. 딸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아빠의 따뜻한 눈길과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였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혹은 알고 싶지 않았다. 딸이 조용히 방을 나가자 황만식은 다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견딜 수 없었다. 백상어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굴욕감을 어딘가에는 쏟아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지영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그년이야. 모든 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는 비틀린 분노 속에서 손쉬운 희생양을 찾아냈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허세와 감추지 못한 공포로 격앙되어 있었다. 오늘 밤 태풍부대 놈들 행군 길목에서 전부 모인다. 그 잘난 여자 사단장 얼굴에 똥물을 쳐바르고 이 연천 땅의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군복 입은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뼈에 새겨주자고. 자신이 받은 모욕을 더 약한 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으려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결단이었다. 그 결정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어떤 파국으로 이끌지는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황만식의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태풍부대의 낡은 생활관 안에서는 또 다른 밤이 흐르고 있었다. 소등 시간이 한참 지나 사방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여기저기서 고단한 훈련에 지친 젊은 숨소리들과 간간히 잠꼬대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전투화들을 비추고 있었다. 생활관 구석 자신의 관물대에 기댄 채 작은 수첩형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편지를 쓰는 병사가 있었다. 김진우 이병. 그는 달아빠진 지갑에서 부모님의 흑백 사진을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반일로 그을린 얼굴의 어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사진 속 해맑은 두 분의 얼굴이 지금은 얼마나 더 주름지고 상했을까. 그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펜을 들었다. 어머니, 아버지께. 이곳 생활은 아주 좋습니다. 밥도 정말 맛있고 선임분들도 다들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십니다. 훈련은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기분이라 재미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춥지는 않을까 걱정하셨지요? 여기는 난방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더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보내드린 돈은 아버지 약값에 잘 보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월급이 나오면 바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지급받으니 정말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돈으로 두 분 맛있는 것 사드시고 특히 어머니는 무릎 아프신데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아들 소원입니다. 편지 곳곳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담겨 있었다. 사실 이곳의 밥은 늘 눅눅했고 일부 선임들의 괴롭힘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겨울 막사의 밤은 뼛속까지 시려 전투와 끈을 맬 때마다 손가락이 고바들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쓸 수 없었다. 그의 이 편지 한 통이 멀리 고향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노심초사할 부모님께 유일한 위안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감춤으로써 가족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다. 편지를 다 쓴 그는 조용히 생활관 밖으로 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듣고 싶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진우. 아이고, 내 아들. 이 밤중에 현우먼 일이야?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밤에 잘 때 춥지는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한가득 묻어 있었다. 김진우는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했다. 그럼요, 어머니.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안부를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혹시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떨려나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전화부스에서 나온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 모습을 순찰을 돌던 분대장 박 상사가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김진우의 어깨에 자신의 방한 외투를 걸쳐주었다. 야, 김이병. 밤 공기가 차다. 감기 걸리려고 그래. 박 상사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그의 옆에 섰다. 집에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왜 그래? 아닙니다, 분대장님. 임마, 내 얼굴에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듭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뭐가 아니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 울고 싶으면 울고. 군대라고 해서 로봇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너지면 너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알았냐? 박 상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김진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박 상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다. 이 차갑고 거친 세상에도 이렇듯 사람의 온기는 존재했다. 하지만 그 작은 온기로 막아내기에는 부대 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거대한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악의는 바로 그날 밤 가장 순수하고 약한 영혼을 향해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풍 부대의 심장부인 지휘통제실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비무장지대의 위성사진과 각종 전술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수십 명의 참모 장교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보고와 데이터 분석으로 분주했다.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밤샘 근무에 지친 이들의 열기, 그리고 차가운 전자장비의 기계음이 뒤섞여 팽팽한 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경고음과 함께 상황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합니다. 155 감시초소 전방. 적성 병력 1개조 군사분 개선을 약 50m 월선했다가 북으로 퇴각 중. 반복합니다. 적성 병력. 보고를 받는 젊은 작전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일부 참모들은 즉각적인 경고 사격과 대응 태세 격상을 주장했다. 연배가 있는 한 연대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이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적들은 우리를 얕보고 계속해서 선을 넘어올 것입니다. 즉각 무력 시위를 허가해 주십시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상석에 앉은 한지영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대한 스크린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월선한 적들의 대형은 어땠나? 보행 속도는? 개인화기 외에 다른 중화기를 소지한 흔적은 있었나? 해당 섹터의 기상 상태는? 앞으로 6시간 동안의 안개 예측치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구체적이었다. 당황했던 작전 장교는 그녀의 침착함에 이끌려 정신을 차리고 데이터를 다시 짚어가며 보고하기 시작했다. 모든 보고를 들은 한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모든 변수를 조합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한 지휘관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전면전의 징후가 아니다. 우리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한 저급하고 의도적인 미끼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것이야말로 적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저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는다. 저들이 우리의 움직임에 숨을 죽이게 만들 것이다. 오늘 밤 예정된 야간 전술 행군은 계획대로 실시한다. 참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 위기 상황에 대규모 병력을 야외로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었다. 한지영은 그들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단 훈련의 성격을 적 특작부대 침투 대비 완전 전투태세 점검으로 격상한다. 모든 병력은 지급된 실탄을 장전하고
방독면을 포함한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에 임한다. 통신망은 모두 실전 주파수를 사용하고 각급 부대는 행군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준비를 갖춘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다. 움직이는 방패이자 적의 심장을 향한 보이지 않는 창끝이다. 우리의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움직임이야말로 적들에게 가장 큰 공포와 압박이 될 것이다. 그녀의 결정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줌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분석과 완벽한 통제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휘 통제실을 가득 채웠던 불안과 흥분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가라앉고 강철 같은 군율과 질서로 재편되었다. 회의를 마친 한지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전투화를 신었다. 그리고 자신의 헬멧을 직접 챙겨 들고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그녀는 따뜻하고 안전한 지휘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이 아니라 가장 춥고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비바람을 맞는 야전 지휘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그 묵묵한 발걸음이 태풍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용기와 결의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한지영과 그녀의 병사들이 강철 같은 결의로 무장하고 있을 때 황만식과 그의 조직원들은 어두운 산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번쩍이는 외제차 안에서는 시끄러운 유행가가 흘러나왔고 차 안은 독한 술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저급한 욕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결의에 찬 출정이 아니라 공포를 감추기 위한 광대들의 시끄러운 야반도주에 가까웠다. 운전대를 잡은 황만식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쉴 새 없이 술을 들이켰다. 술 기운을 빌리지 않고서는 다가올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백상어의 비웃음과 딸 수진이의 실망한 얼굴, 그리고 한지영의 차가운 눈빛이 뒤섞여 엉망진창으로 소용돌이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더 큰 소리로 떠들고 더 독한 술을 마셨다. 조수석에 앉은 행동대장 박 실장이 해벌쭉 웃으며 그를 부추겼다. 형님, 오늘 저 계집 사단장 아주 작사를 내버립시다. 군복만 입었다 뿐이지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형님 앞에서는 장군 하레비가 와도 무릎 꿇어야지요. 그는 폭력과 위협을 즐기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상황의 심각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얻는 하이에나였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신참 조직원 하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제 갓 20을 넘긴 전과 하나 없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형님 군대를, 그것도 사단장을 직접 건드리는 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동네 가게 뺏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 말에 황만식은 격분하며 뒤를 돌아 소리쳤다. 이 새끼가 지금 초치는 소리하고 있어. 쫄리면 지금이라도 내려, 새끼야. 사단장이면 뭐. 계집이 사단장이면 그냥 아줌마지 별거 있어. 내가 오늘 그 잘난 별 딱지 내 발로 밟아 뭉개버리는 거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넌 입 닥치고 따라오기나 해. 황만식은 자신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가장 약한 부하에게 고함을 지르며 위세를 부렸다. 차 안의 다른 조직원들도 덩달아 킬킬거리며 신참을 비웃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공포를 광기로 애써 감추며 파멸의 장소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약속된 산길의 좁은 길목에 도착했다. 그곳은 한쪽은 가파른 산비탈이고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인 군 차량이 우회하기 불가능한 외길이었다. 그들은 차를 비스듬히 세워 길을 완전히 막고 트렁크에서 접이식 의자와 술, 안주를 꺼내보란 듯이 펼쳐놓았다. 군사작전이 행해지는 신성하고 긴장된 공간이 순식간에 저급한 양아치들의 노상 술판으로 더럽혀졌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은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며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저편에서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수천 명의 군화가 대지를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 그것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오는 소리와도 같았다. 황만식과 그의 일당들은 자신들이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 단순한 행군 대열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둠 저편에서 다가오던 묵직한 소리는 이내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황만식 일당의 귓전을 때렸다.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수천의 의지가 하나의 보폭으로 통일되어 내딛는 거역할 수 없는 거인의 행진과도 같았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꼿꼿하게 편 허리,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총구와 방탄모.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던 조직원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자신들의 천박하고 흐트러진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저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강철의 행렬 앞에서 본능적인 위압감을 느낀 것이다. 행군 대열은 그들 앞에서 약 50m 거리를 두고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멈춰섰다. 수천의 군화가 일제히 땅에 멎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 숨막히는 정적이야말로 어중이 떠중이인 자신들과 저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는 서늘한 징표였다. 황만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술 기운으로 부풀렸던 허세가 풍선처럼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때 대열의 가장 앞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지프차의 안락한 좌석이 아닌 병사들과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어온 지휘관. 바로 한지영 소장이었다. 그녀는 방탄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에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으로 길을 막아선 불청객들을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길 한복판에 놓인 돌멩이를 바라보는 듯한 무감각한 냉정함이 담겨 있어 황만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군사작전 중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밤의 한기를 뚫고 모두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5분 주겠다. 그 안에 길을 열지 않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전원 강제 연행 조치한다. 법. 황만식은 그 단어를 듣자 쪼그라들었던 오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법을 가장 우습게 아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억지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지영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워워 무서워라. 법이라니. 사단장 날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맙시다. 이 외롭고 험한 길에서 우리가 술 한잔하고 있는데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가주면 어디 덧나나? 그는 음흉한 눈으로 그녀의 전투복 위로 드러난 몸의 곡선을 훑어내렸다. 이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완전 미인이시네. 군복 속에 감춰둔 몸매도 아주 끝내주겠는데? 쯧쯧, 아깝다 아까워. 이런 험한 데서 청춘 썩히지 말고 오빠랑 같이 놀면 1년 연봉을 하룻밤에 벌게 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노골적인 희롱. 병사들의 대열에서 나지막한 분노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하지만 한지영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황만식은 그녀의 그 침묵을 두려움이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그는 자신의 위세가 통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는 자신의 두툼하고 기름진 손을 들어 한지영의 뺨을 장난치듯 벌레를 쫓듯 툭툭 하고 건드렸다. 그 찰나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났다. 모욕적인 손길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 수천의 병사들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 한 부대의 명예와 자존심이 이 나라 군대의 권위가 시정잡배의 더러운 소나귀에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한지영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박하사의 창백한 얼굴, 어머니의 눈물, 계집애라며 혀를 차던 전임 대대장의 경멸 어린 표정,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희죽거리는 이 추악한 얼굴. 당장이라도 이자의 팔을 꺾어버리고 싶은 맹렬한 충동이 척수에서부터 끌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지휘관이었다. 이 수천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감정적인 폭발은 곧 지휘관의 자격 상실을 의미했다.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강철 같은 이성으로 짓눌렀다. 그 눈빛이 찰나의 순간 짐승의 그것처럼 번뜩였다가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모든 내면의 폭풍은 불과 1,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황만식은 그녀의 그 미세한 변화를 읽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입꼬리를 더욱 추하게 비틀었다. 그가 한마디 더 모욕을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이게 자식들아. 우리 사단장님께 당장 무릎 꿇고 사죄드려. 그것은 천둥 같은 외침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대열의 가장 앞에서 이제 갓 20을 넘긴 어린 병사 하나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김진우 이병. 그는 두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은 지휘관이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군의 명예가 눈앞에서 짓밟히는 것을 그의 순수하고 올곧은 영혼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닌 심장에서 터져나온 본능적인 절규였다. 그 외침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를 끊어버린 화살과도 같았다. 잠시 당황했던 황만식의 얼굴이 이내 극악스러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사단장도 아닌 이등병 나부랭이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잊기 위해 벌였던 이 광대 노름에서마저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 그는 이성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자신을 향했던 모든 굴욕과 분노를 가장 만만하고 약한 이 어린 병사에게 투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턱짓으로 자신의 행동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 어린 새끼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몸에다 직접 가르쳐줘라.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거구의 조직원 2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이병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군인이 무슨 반격이라도 할까봐 처음부터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을 택했다. 한 명이 김이병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비틀거리는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이병의 몸이 그대로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였다. 하지만 악마들의 폭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쓰러진 김이병의 위로 올라타 군화발로 그의 복부와 등을 가차없이 짓밟기 시작했다. 컥, 크역,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의 안경이 날아가 돌부리에 부딪혀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입가에서는 붉은 핏물이 흘러나와 흙먼지와 뒤섞였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며 가족을 걱정하던 그 선한 눈은 이제 고통과 공포로 풀려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미친 새끼들이. 진우를 살려라. 그 광경을 목격한 병사들의 눈이 뒤집혔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내지르는 분노의 함성이 계곡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총을 고쳐 잡고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황만식 일당을 덮치기 직전이었다. 대열 유지. 전원 위치 사수. 사단장님 명령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오상근 원사의 목소리가 사자우처럼 터져나와 폭발 직전의 병사들을 가까스로 멈춰 세웠다. 분대장 박 상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분대원들을 팔로 막아서며 참아. 제발 참아. 라고 절규했다. 그들의 이성은 분노에 잠식당했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능과 지휘관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발을 땅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한지영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전략과 법규,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군사작전의 방해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아들이 눈앞에서 무참히 사냥당하는 생지옥의 현장이었다. 그녀의 뺨을 스쳤던 모욕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과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분노가 차올랐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무표정한 얼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노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이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지가 진동하는 듯 했다. 진정한 태풍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한지영이 내딛는 걸음은 느렸지만 그 걸음마다 대지가 꺼지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흙먼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가냘프게 신음하는 김진우 이병의 바로 앞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군화가 더러워지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그 행동 하나에 지켜보던 수천의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사단장, 부대의 정점이자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가장 낮은 곳의 병사를 위해 진흙탕에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녀는 장갑을 벗어 던진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김이병의 머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뉘었다. 찢어진 그의 입술과 멍든 뺨을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찢어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군복 위로 젊은 병사의 뜨거운 피가 붉은 꽃처럼 천천히 번져나갔다. 괜찮다. 그녀의 목소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이제 다 괜찮을 것이다. 내가 이 애미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애미라 칭했다. 그 순간 그녀는 별 2개의 장군이 아니라 눈앞에서 상처 입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분노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한 어미일 뿐이었다. 그녀는 김이병을 의무병에게 맡기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모성애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만년설처럼 차갑고 시퍼런 칼날처럼 예리한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땅바닥에 처박혀 신음하는 황만식 일당을 인간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박멸해야 할 해충을 보는 듯한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절대적인 경멸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최민지 대위를 향해 나지막이 명령했다. 최 대위는 지금 즉시 육군 교도대 특임대를 현장으로 투입시켜 저 짐승들을 단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전원 포박한다. 저항할 시에는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빠지든 상관없다. 살아서 내 앞에 끌고만 와. 그리고는 오상근 원사를 돌아보았다. 오 원사는 전 병력에게 이 상황을 똑똑히 목격하게 하라.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내 병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뼈에 새기도록.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열의 후미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임대 차량의 문이 열리고 온몸을 검은 장비로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훈련된 맹수처럼 황만식 일당에게 달려들어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사지를 꺾고 제압했다. 비명과 욕설이 난무했지만 그것은 곧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바뀌었다. 한지영은 그 아비규환을 등지고 자신의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경기북 부경찰청장님, 저 28사단장 한지영 소장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연천군 오오리 군사작전 통제구역에서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군인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범죄 집단을 검거했습니다. 주범은 대성산업개발 대표 황만식. 이자와 유착관계에 있는 관내 경찰이 있는지 내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장의 요청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명령입니다. 청장의 당황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그녀는 다음 번호를 눌렀다. 국세청 조사국장님 한지영입니다. 예, 황만식과 그가 운영하는 모든 유령 회사, 그리고 서울 명동의 백상어라는 자와의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해 당장 내일 아침부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10년치 장부까지 샅샅이 뒤져서 단돈 10원짜리 탈세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은행연합회장, 관할 세무서장, 시청 건축과장에게까지. 그녀는 황만식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의 인맥과 돈줄을, 그의 허울뿐인 제국을 전화 몇 통으로 철저하고 합법적으로 뿌리부터 파괴하고 있었다. 황만식은 땅바닥에 처박힌 채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한낱 여자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노한 여신 그 자체였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황만식과 그의 조직원들이 눈을 뜬 곳은 푹신한 침대가 아닌 태풍부대 연병장 구석에 설치된 차가운 임시 막사였다. 그들의 몸은 전날 밤 특임대에게 제압당한 상처와 생소한 고단함으로 욱신거렸다. 그들의 값비싼 명품 옷은 갈기갈기 찢긴 채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대신 몸에 맞지도 않는 낡은 작업복이 지급되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부대 한편에 버려진 땅이었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한 낡고 허물어져가는 복지회관이 흉물처럼 서 있는 곳이었다. 오늘부터 너희는 이곳에 너희가 번 더러운 돈으로 너희가 짓밟은 내 병사들을 위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한지영의 선고는 짧고 단호했다. 너희가 평생 남의 고혈을 짜내며 편히 살아온 그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돌을 나르며 땀의 가치를 배워라. 너희가 흘린 땀방울이 너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렇게 그들의 강제 노역이 시작되었다.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군인들의 감시 아래 삽과 곡괭이를 잡아야 했다. 처음에는 반항심과 굴욕감으로 가득했다. 황만식은 헛기침을 하며 부하들에게 야, 똑바로 안 해. 라고 소리치며 예전의 위세를 부려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군인들의 시선과 부하들의 경멸 어린 눈초리뿐이었다. 그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첫날 그들의 손은 온통 물집으로 뒤덮이고 피가 터져나왔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식사 시간이 되어 배급받은 것은 그들이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군대의 짬밥이었다. 그들은 차가운 식판 위에서 울분과 서러움을 씹으며 밥을 삼켰다. 밤이 되자 그들은 차가운 막사 바닥에 누워 서로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그들에게 밤은 더 이상 화려한 유흥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과 굴욕을 곱씹는 지옥의 시간이었다. 이 기묘한 광경을 부대의 병사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처음 며칠간 병사들은 통쾌함과 고소함을 느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던 저 오만한 자들이 흙먼지 속에서 비참하게 구르는 모습을 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쉬는 시간마다 공사장 근처에 모여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병사들의 시선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등병 박철민의 눈이 그랬다. 그는 처음에는 누구보다 그들을 미워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땡볕 아래에서 서툰 삽질을 하며 땀으로 목욕을 하고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 절뚝거리며 막사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보다는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 동기들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 저놈들 꼴 좀 봐라. 완전 쌤통이지? 한 동기가 낄낄거리며 말했지만 박철민은 선뜻 동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저게 진짜 사단장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냥 복수하고 망신 주는 거 말이야. 그의 말에 다른 동기가 반문했다. 그럼 뭐겠냐? 당연히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지. 아니, 내 생각은 좀 달라. 사단장님은 그냥 저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닌 것 같아. 뭔진 잘 모르겠지만 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닐까? 박철민은 훈련이 없는 주말 멀찍이서 공사 현장을 지켜보았다. 황만식 일당은 여전히 서툴고 비참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첫날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욕을 하거나 요령을 피우는 대신 말없이 자신의 구역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설프게나마 서로 힘든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박철민은 문득 깨달았다. 한지영은 그들을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에 이르자 경멸과 조소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작은 연민과 호기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황만식의 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낮에는 육체의 고통과 병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치를 떨다가도 밤이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포와 딸에 대한 그리움에 몸부림쳤다. 그를 지탱해주던 돈, 인맥, 권력이라는 갑옷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그의 앞에는 황만식이라는 초라하고 비참한 민낯의 사내만이 남아있었다. 반복되는 육체 노동은 그의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잡념을 지워버렸다. 대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는 이제껏 자신의 삶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돈이 최고였고 힘이 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의 딸 수진이가 면회를 왔다. 그런데 딸은 그의 더럽고 냄새나는 작업복과 시커멓게 변한 손을 보더니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딸은 울부짖으며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쫓아갔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아! 그는 자신의 비명소리에 잠을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았다. 하지만 딸에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딸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자 수치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황만식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의 눈에서 도끼와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공허함과 회한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병사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서툰 농담과 거친 웃음소리, 힘든 훈련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끈끈한 모습들. 그는 그 평범하고 건강한 젊음 속에서 자신이 평생 경멸하고 이용하기만 했던 사람의 가치를 어렴풋이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단단했던 갑옷에 마침내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기적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푹푹 찌는 여름의 한낮이었다. 황만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잠시 그늘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말끔한 전투복 차림의 김진우 이병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맑고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김이병은 아무 말 없이 시원한 물 한 통을 그에게 건넸다. 황만식은 멍하니 그 물통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자신이 인생을 망칠 뻔했던 바로 그 피해자였다.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져도 시원찮을 그 아이가 지금 자신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다. 왜? 황만식의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왜 나 같은 놈에게? 김이병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날씨가 너무 덥지 말입니다. 일하시는데 목이라도 축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를 원망하지 않는 거냐고 묻는 거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황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의 질문에 김이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아저씨를 죽이는 꿈을 꿀 만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단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더군요. 미워하는 마음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찌르기 전에 먼저 그 칼을 쥔 내 손이 베이는 법이라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황만식과 눈을 맞추었다. 아저씨,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 아저씨도 이제 그만 자신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아저씨를 기다리는 따님에게 꼭 돌아가셔야지요.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황만식의 내면을 지탱하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 청년의 앞에서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죄의 무게, 뒤늦은 회한, 사무치는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준 이 어린 영혼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그는 김이병의 다리를 붙잡고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김이병은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여름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는 용서의 햇살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황만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황만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았다.
다음 날 그는 현장을 감독하던 최민지 대위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대위님, 제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최 대위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꿍꿍이지? 또 도망칠 궁리라도 하는 건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하여 최 대위는 그의 요청을 한지영에게 보고했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다. 황만식은 감시하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황만식. 그래, 나 아직 살아있다. 잘 들어라, 김 변호사.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해라.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경악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빈털터리가 되십니다. 상관없다. 내 이름으로 된 연천가게, 땅,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내 차까지. 전부 다 팔아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그 돈 전부 현금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정하는 재단에 기부해라.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외제차와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까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 자신의 처절한 의식이었다. 전화를 끊은 그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비로소 평온해진 자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황량했던 공터에는 마침내 현대식 복지회관, 태풍용사들의 집이 위용을 드러냈다. 그곳은 더 이상 낡고 초라한 건물이 아니었다. 병사들이 편히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였다. 그 건물에는 시멘트와 철근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친 한 남자와 그의 동료들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함께 배어 있었다. 준공식 날 부대는 큰 잔치를 열었다. 병사들의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서 부대를 찾았고 연병장은 오랜만에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잔치의 한가운데 말끔한 정장 차림의 황만식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예전의 오만함 대신 겸허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 한지영의 소개로 황만식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수천 명의 시선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아들, 형제, 친구들의 순수함을 이용하여 제 배를 채우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오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현판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곳에는 재단법인 무적태풍 희망장학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팔아 오늘 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태풍부대에 복무하는 병사들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통받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저의 남은 인생을 바쳐 이 재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은 속죄라기보다는 저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이 부대와 병사 여러분께 바치는 저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는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김진우 병장의 이름을 불렀다. 어느덧 늠름한 병장이 된 김진우가 연단에 오르자 황만식은 그의 손을 잡고 장학증서를 건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객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한 사람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한 영혼의 진정한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박수였다. 준공식 며칠 뒤 한지영의 사무실에 최민지 대위가 기쁜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다. 사단장님, 국세청과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대위는 보고서를 펼쳤다. 황만식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차명계좌 내역과 내부거래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울 명동을 근거지로 암약하던 사채 조직의 총책 백상어를 마침내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 경찰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 하나가 뿌리째 뽑힌 것입니다. 한지영은 말없이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켜 썩어빠진 연못 전체를 정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최 대위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최 대위 수고 많았네. 이제 진짜 태풍이 지나간 것 같군. 그녀의 그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고생이 씻겨나가는 듯하여 최 대위의 눈가도 붉게 물들었다. 시간이 흘러 김진우 병장은 무사히 만기 전역을 했다. 그는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복학하여 학업에 매진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는 허름하지만 정갈한 식당 하나를 찾아갔다. 식당의 이름은 수진이네 밥집이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던 식당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바로 황만식이었다. 우리 진우 왔구나. 어서 와라. 마침 밥 다 됐다. 황만식은 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100반을 내어왔다. 투박하지만 깊은 맛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맛이었다. 식당 한편에서는 교복을 입은 그의 딸 수진이가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고 서빙을 하고 있었다. 부녀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저씨, 장사 잘 되시네요. 허허, 돈은 예전보다 못 벌어도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하다. 매일 밤 2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지.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지난날의 악연이 무색할 만큼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며 식사를 했다. 원수와도 같았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다시 연천의 봄이 찾아왔다. 한지영은 태풍 용사들의 집 언덕에 서서 연초록빛으로 물든 부대와 그 너머의 평화로운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황만식이 보내온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장학재단의 1년 운영 보고서와 함께 수진이네 밥집 앞에서 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단장님 덕분에 저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해주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지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10수년 전 박하사의 영정 앞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절망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연천의 봄볕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별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의 어둠이 깊을수록 그리고 그 빛을 받아주는 이들이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연천의 별이라는 그녀의 별명은 이제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섰던 한 어린 병사의 용기, 상관을 믿고 묵묵히 따랐던 수많은 병사들의 헌신,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한 남자의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용서와 사랑의 이름이었다. 한지영은 자신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젊은 병사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 미소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연천 땅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다.